백성들이 멀리서 어가를 바라보고 통곡하며 국가가 우리를 버리고 떠나니 우리는 앞으로 뭘 믿고 살아야 합니까? 지난 시간에 임진왜란이 발발한 이후에 부산의 전투 상황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부산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곳 동래읍성을 향해서 진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동래읍성을 지키던 사람이 동래의 부사였던 송상현이었습니다. 이 그림은 동래읍성 전투를 그린 동래부 순절도인데요. 지금 일본군이 동래읍성을 포위해서 공격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는 몇 가지 재밌는 장면들이 있는데요. 여기 맨 위에 성 위에 있는 사람이 바로 송상현이에요. 동래읍성의 전투를 지휘했던 사람이고요. 근데 그 밑에 뭔가 나무 팻말에 어떤 글자가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일본군이 송상현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전투가 일어나기 전에 일본군이 송상현을 향해서 우리에게 길을 빌려달라. 그가 한마디로 성문을 열어라. 길을 열어라 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송상현이 답장을 보내야겠죠. 송상현의 답장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뭐라고 답을 보냈을까요? 송상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싸워 죽는 것은 쉽지만 길을 빌려주는 것은 어렵다. 길은 못 빌려준다. 차라리 싸우겠다. 이렇게 해서 동래읍성에서 아주 치열한 전투가 전개가 되는데요. 꽤 오래 버텼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 성 북쪽에 이 성벽이 허물어지면서 결국 동래읍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송상현 장군은 대세가 넘어갔다. 성이 이제 함락됐다는 것을 직감하고 조정에 있을 때 관복으로 갈아입어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분이 바로 송상현 장군인데요. 관복으로 갈아입고 임금을 향해서 절을 합니다. 임금께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고 외적들의 손에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산에 가시면 이렇게 송상현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지붕 위에 두 사람이 올라가서 뭘 하고 있는 것 같으신가요? 여기도 한 사람이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기가 다 떨어진 거예요. 무기가 다 떨어지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 한 조각이라도 던져서라도 외적들을 막으려고 했던 처절한 상황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 놀랍게도 이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백성 가운데 김상이라는 사람이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뜯어서 적을 공격했고 마을 여인 두 사람도 기와를 뜯어 그를 도왔다. 이렇게 백성들은 그 기와를 던져가면서까지 외적들을 막으려고 싸우고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육군 지휘관이 도망갑니다. 병마절도사 이각이라는 사람인데요. 지금 이각이 도망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막 모자가 벗겨지면서 지금 깃발도 다 내팽개치고 지금 달아나고 있죠. 그래서 당시 동래읍성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송상현이 이각을 만나서 지원을 요청합니다. 고립된 성이 함락되기 직전인데 육군의 대장이 어찌 도망간단 말입니까 하면서 가지 마시라. 여기 남아서 끝까지 지키시라. 이렇게 간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각은 도망가는 선택을 했어요. 이각만 도망갔을까요? 이각뿐만 아니라 그 영남의 여러 성들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외적이 쳐들어오자 전부 달아나 버려요. 그 멀리서 왜군이 온다는 소식만 듣고 다 달아나 버려서 그 텅 빈 성을 그냥 외적들의 손에 넘겨줬다고 이순신이 전하고 있습니다. 또 당시 부산 지역에 백성들이 얼마나 힘겹게 고군분투했는지를 보여주는 유적이 있는데요. 이 사진은 부산 수영구에 있는 25의용단 사당이라는 곳입니다. 당시에 이제 지휘부가 다 도망간 상황에서 백성들끼리 의용대를 조직해서 외적들과 싸우는데 그때 대표적인 인물 25명을 기리는 사당이 당시의 상황을 정방록이라고 하는 기록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흉악한 외적들이 부산을 함락시켰을 때 적들은 강하고 우리는 약했으니 경상좌수사는 경주로 달아나고 군대는 다 흩어져 버린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러자 수영 주민 김옥계 등 25명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견디지 못하여 한 사람의 적이라도 물리쳐 나라를 구하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 적과 끝까지 싸웠다. 그러니까 이 사당은 뭐 유명한 장수를 기리는 사당이 아니라 그저 평범했던 25명의 부산 주민들을 기리는 사당이 그 사람들이 도망간 지휘관을 대신해서 싸운 겁니다. 기록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끝까지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죽을 각오로 창과 방패를 들고 적을 토벌했다. 그리고 이때 대표적인 25명의 이름이 지금 현재 기록에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진왜란 하면은 이순신만 떠올리기가 쉬운데 우리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 죽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게 아닌가. 그렇게 이제 부산 지역이 함락되게 되고요. 왜군들은 파죽지세로 서울을 향해서 진격하게 됩니다. 그 진격하는 과정에서 길목을 막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신립 장군인데요. 난중잡록 기록을 보면은 신립이 여러 도의 군사 6만여 명을 거느리고 충주에 진을 쳤다고 해요. 조선이 믿고 있었던 거는 바로 신립이었습니다. 근데 난중잡록에는 6만 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 류성룡이 쓴 징비록을 보면은 신립이 충주에 가서 여러 군사들을 모았을 때 한 8천 명 정도였다라고 적고 있고요. 그리고 선조실록에도 신립이 거느린 군대가 한 수천 명 정도였다. 한 8천 명 내외였다. 이렇게 적고 있거든요. 어쨌든 당시로서 조선은 모든 병력을 집중해서 신립에게 저지하라는 책무를 맡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신립이 한 가지 오판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 김여물이라는 사람은 신립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들은 수가 많고 우리는 적으니 직접 맞붙을 수는 없습니다. 조령고개의 험준한 요새를 지키면서 방어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김여물은 조령고개에 진을 치자고 한 거예요. 아주 험준한 산맥이 있거든요. 그 험준한 산맥에다가 진을 치자. 이에 대해서 신립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령은 기마병을 활용할 수 없으니 들판에서 한바탕 싸우는 것이 적합하다. 이렇게 해서 그 유명한 탕금대에다가 진을 치게 됩니다. 그 탕금대 뒤쪽에는 강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배수진입니다. 그 배수진을 치고 넓은 들판에서 조총을 가지고 있는 일본군과 맞서 싸운 건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으신가요? 당시에 그 처참했던 상황을 이렇게 적고 있어요. 신립의 군대가 크게 패했으며 물에 빠져 떠다니는 시체가 강을 덮었다. 그래서 오늘날 학자들은 왜 신립이 그 조령고개를 버리고 그 넓은 탕금대에다가 진을 쳤을까? 그것도 조총을 상대로. 굉장히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립의 대패 소식이 전해지자 조정은 그야말로 패닉 상태에 빠지는데요. 선조실록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충주에서의 패전 소식이 전해지자 임금이 신하들을 불러 처음으로 하천에 대한 말을 꺼냈다. 하천이 이제 피난 가는 건데요. 근데 선조가 이제 도성을 버리고 피랑 가겠다 하니까 모든 신하들이 다 찬성한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신잡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반대를 해요. 전하께서 만약 파천하신다면 신은 종묘의 대문 앞에서 자결할지언정 감히 전하의 뒤를 따르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박동현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말을 해요. 전하께서 만약 도성을 나가시면 민심이 어찌 될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전하의 어가를 짊어진 인부들도 어가를 버려둔 채 달아날 것입니다. 너의 어가를 짊어진 가마꾼들도 너를 버릴 거다. 선조를 질타를 하는 거죠. 끝까지 서울을 사수하면 좋은데 당시의 현실적인 여건상 이 서울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당시 선조실록은 파천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때 도성의 백성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졌으므로 도성을 지키고 싶어도 그럴 형편이 못 되었다. 도성은 무슨 군대로 지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1592년 4월 30일 새벽에 어가가 도성 문 밖을 나가서 파천을 떠나게 되는데요. 당시의 상황을 선조실록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임금이 말을 타고 궁궐을 나왔다. 온종일 비가 쏟아졌고 궁인들은 통곡했다. 어가를 따르는 인원은 100명이 되지 않았다. 얼마나 서글픈 장면인가요? 심지어 비까지 내립니다. 도성문을 나가는 왕의 행렬을 본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백성들이 멀리서 어가를 바라보고 통곡하며 국가가 우리를 버리고 떠나니 우리는 앞으로 뭘 믿고 살아야 합니까? 국가가 우리를 버렸는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앞으로 뭘 믿어야 되냐?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 왕의 피난 행렬을 보고 궁궐에다가 불을 지르게 되는데요. 이 놀라운 상황을 류성룡의 징비록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동쪽에서 하늘이 점차 밝아왔다. 도성 쪽을 돌아보니 남대문 안에 큰 창고에서 불길이 하늘로 치솟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어슴풀에 이제 해가 떠오르는데 뒤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 도성 쪽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실록에는 이렇게 전해요. 어가가 떠나려 할 즈음에 간악한 백성들이 왕실 창고에 들어가 노략질을 하고 불을 질렀다.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이 일시에 타버렸다. 여기 실록에는 이 백성들을 간악한 백성이라고 적고 있는데요. 그 궁궐에다가 불을 지른 백성들의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오죽했으며 백성들이 오죽 그 지배층에 대해서 분노하고 환멸을 느꼈으면 불을 질렀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궁궐에 불 지르는 건 너무 심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그 어쨌든 지배층들은 사실 이런 상황이 안 오게끔 했어야죠. 신하들이 선조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종묘사직을 지키지 못하고 어가가 파천한 것은 신들 모두에게 죄가 있습니다. 신하들이 이게 다 우리 책임입니다 하는 거죠. 신하들의 이 말을 들은 선조가 이렇게 말을 해요. 경들에게 무슨 죄가 있겠는가? 이것은 나의 죄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선조가 어쩔 수 없이 도성을 버리고 피난하는 장면을 살펴봤는데요. 다음 4부에서는 이 이후에 또 어떻게 상황이 진행이 되는지, 조선은 어떻게 해서 임진왜란을 극복해 나가는지 이런 장면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사료 읽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